자, 그럼 이제 총선의 네. 전에 총선 전 마지막 시간. 네, 두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본격적인 여야만만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막판 변수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수 중심으로 한번 좀 묶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 좀 심각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담화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 의견 먼저 듣고 한번 얘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 시대적 과업이고 반드시 의료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것을 사실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은 그 국회 여당, 그러니까 국회 내 압도적 다수를 지닌 국회 내 여당인데요. 예. 국회 내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의료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고 내놓았는지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의료 개혁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굉장히 규탄하는 바이고 조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반응이 참 되게 엇갈렸습니다. 아니 이거 2,000명을 고소하자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자는 건지 메시지가 되게 불분명했거든요.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국에 때문에 좀 안타깝게 좀 불발이 됐지만 의사 정원을 추진을 했죠. 예. 그다음에 공공의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를 줄기차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는 대통령의 의지를 저희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는데 다만 2,000명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월요일 담화 50분이나 하셨더라고요. 50분 동안 거의 45분, 6분 동안 의사정원 2,000명의 타당성, 정당성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메시지라는 거, 말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장황하게 50분 가까이 2,000명에 관련한 정당성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카르텔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안을 갖고 와라. 라는 거는 오히려 타협을 하겠다는 건지 조율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기존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오히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되니까 뒤늦게 대통령실이 아니다. 의사 정원을 조율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다. 예. 라고 덧붙였거든요. 덧붙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연설이나 대담은 예. 아니죠. 저는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날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얘기는 잠깐만 하고 사실은 국정기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야당과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국정협의체를 만들겠다든가 뭐 지금 실정에 대한 이해 양명주 관련된 네. 관련 특검을 받아들이겠던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네, 예, 사과와 함께 어떤 대안들 이런 예, 거. 아무래도 그거를 저희도 국민들도 바랬지만은 저는 총선 후보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초반에는 원래 의대 정원 문제가 여당의 조금 긍정적인 정책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많이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월요일날 그 담화를 통해서 저는 무조건 2,000명을 고수하겠다, 지금의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대통령이 이제 그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최근에는 전공의들과도 뭐 시간이나 장소 뭐 여러 가지 의제의 구애 없이 대화하겠다라고 좀 밝히셨습니다. 그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 의대 정원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고 의료대란, 의료 불편을 조금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대국민 발표를 그러면은 여튼 하긴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가 어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각 당마다 좀 약간 그 계산법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우선 아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민주 부대변인? 뭐 혹시나 했더니 예. 역시나였다라는 역시. 생각이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의사 정원 문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민생과 삶을 갖다가 보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예. 이 의사 정원을 그냥 자율적으로 아니면 그냥 맡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국가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대통령의 이 의료개혁 그 추가 담화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의사협회나 의사 관련된 단체들도 이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갖다가 진실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패한 거죠. 아니 신부도 대변인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결과 뭔가 해결을 해야지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총선 전에 나오긴 힘들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근데 거기에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단체에서는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총선을 한 닷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안에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김민주 부대변인이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이번에 의사협회 회장 되신 분이 왜 그런 발언하셨잖아요. 우리 협회에서 국회의원 수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떤 한 직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죠. 로비스트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들이 그렇게 의사를 그렇죠. 내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이고 어떤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보통 선거 개입으로 느끼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예. 항상 모든 정치 그리고 뭐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그 담화를 하고 나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했다. 뭐 정부가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약간 비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 전략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각에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 근본적으로 두 분이 결이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측근들이 부추기는 거고 예.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몇 주 전에 이제 의료계를 좀 만났잖아요. 예. 만나고 건의를 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그럼 유화책을 좀 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러면 모든 이 의사 정원이나 의료 관련된 것들은 당에 맡겼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지원하는 대통령실의 어떤 그 입장이나 어떤 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답답함의 어떤 토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신부 대변인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의대 정원 문제만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지만 그 책임이 나한테 100일이 된 나한테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낮은 자세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예. 동시에 뭐 정부나 여당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쇄신을 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의지의 또 다른 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죄송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좀 비겁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대 이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거를 누구도 부정하진 못하잖아요. 예. 그럼 사실 국정 난맥이나 국정의 어떤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마 당혹하고 그다음에 난감하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일 것 같고 아니면 속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 총선에 이기든 지든 본인이 이 외국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게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향후 진로는 우리 총선 결과 나오고 우리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또 네. 재밌게 한번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가장 뉴스에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예. 네. 누구 뭐 여러 뭐 많이들 지금 나오고 네네. 있기는 한데 먼저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국민의힘은 민주당 쪽에 이제 뭐 김준혁 후보, 네. 양문석 후보의 뭐 편법 대출 논란도 있고. 그렇죠. 사실 어제 예. 저희 방송에도 맞아요. 나오시긴 했습니다. 예. 김준혁 후보가. 예. 네, 어제 나오셨어요, 그렇죠. 김준혁. 예, 예. 뭐라고 예, 하시던가요? 네네. 그 이제 녹음으로 그 전날 사전 녹음을 해서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나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나경원 동작을 후보한테 뭐 나베 별명 막 이런 거 부르면서 또 국가관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막판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전략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이 전략 우선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들은 먼저 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네, 신조부 대변인 민주당이 인성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나베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 나베라는 발언이 뭐냐면 여성을 비하하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베라는 발언에 여성을 폄하하는 근데 원래는 이제 일본의 나베 총리를 겨냥했던 거잖아요. 그죠? 나경원 예, 아베를 그죠? 합쳐서 예. 이 나베라는 아베 총리죠. 나베 총리가 네, 아니라. 아베 죄송합니다. 총리. 나베가 이게 냄비라는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냄비라는 일본어의 뜻이 일본에서 통용하는 의미가 굉장히 좀 비하하는 여성 비하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자꾸 그 나경원 대표를 상대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통해서 청담동에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본인은 일제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어떻게 남을 향해서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나경원 대표의 그런 친일 프레임은 이미 캐캐먹은 소재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꺼내든다? 그것도 일제 샴푸를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쓴 사람이 저는 그거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은 이건 더 심각해요. 김준혁 후보가 여기 방송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후보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을 상대로 한 막말 그리고 위안부를 들먹이면서 비하하고 폄하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입에 담았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이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김용민 씨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면서 논란될 게 더 많습니다. 아마 예. 더 터질 거예요. 어제도 뭐 아내들이 설친다? 뭐 아내들을 가만 냅둬야 된다. 그게 어느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왔던데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신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네, 이대 먼저 발언 김민주 부대변인 먼저 관련해서는 뭐 사과 발언 음. 했는데 민주당에서 뭐 조금 이렇게 지시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베 뭐 이런 얘기인데 일본 샴푸 쓸 수 있죠. 일본 여행 요새 많이들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지 일본 국민과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아베 총리는 굉장히 그 뭐죠? 일본 제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베 총리 행사에 나경원 의원 후보께서 좀 몇 번 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준혁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김준영 후보를 조금 압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정치를 시작할 때 수원시장 선거를 준비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시장 후보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워낙 이분이 역사학자로서 한국 근현대사하고 정조에 대한 전문가이시긴 해요. 풍수지리도 잘 알고 계시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사위 없는 뭐 정조가 술을 엄청 뭐 술 담배를 신하들한테 백성들한테 강요했다. 뭐 욕을 엄청나게 잘하셨다. 욕설을 그대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방송에서. 아무래도 그 유튜브가 문제인데 본인 인지도를 끌어올리려고 몇 년 전 유튜브에서 좀 과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요. 본인도 사과를 했고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네, 본인도 기억을 잘못하시. 하지만 국민이 그 용서하실 때가 이제 더 진솔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실수와 의도적인 거는 지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준혁 교수의 말은 예.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료나 연구에 의해서 예. 과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양문석 후보나 내지는 공영호 후보처럼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다라는 게 좀 구분을 예. 좀 돼야 되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나 공영호 후보는 좀 사실 이해는 안 가요. 특히나 뭐 양문석 후보는 잘 이해는 더 안 갑니다. 예. 네. 뭐 어쨌든 간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총선이 끝나고 당의 윤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차원의 사과 요구를 해서 이제 김 후보가 그거를 바꾸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일부 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보통 민주당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그냥 중앙당이 적극적으로 또 디펜스를 치기보다는 각 후보들에게 좀 맡기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뭉개고 가기보다는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 선거가 내일 사전투표 날인데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어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 맞고요. 예. 뭐 거리두기보다는 개인적 심정은 아예 벽을 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근데 말씀해 주시고요. 뭐 김준혁 후보나 예. 양문석 이분들이 사과를 한 게 처음부터 사과한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역사적 사료에 기반한 거다. 한동훈 위원장 역사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내걸었던 역사적 사료 성상납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문을 쓴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왜 내 논문을 기반으로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 뭐 대변인께서 뭐 역사학자로서의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유사 역사학자입니다. 본인을 뭐 궁중 애로 전문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연구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야사에나 나올 법한 그 풍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사퇴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후보 사퇴할 분들이. 양문석 후보의 딸이 그 11억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사업자로 속여서 받았는데 이것은 편법 대출이 아니고 사기 대출이고 불법 대출입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가 처음에 내놓은 입장 또 뭐였습니까? 내 딸이 대출 받아서 남들이 피해본 게 뭐 있느냐. 이거는 진짜 국민 눈높이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개인의 인격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네네. 쳐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굉장히 곤혹에 빠질 것이고 이분들 때문에 국민적인 비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문자로 9999 하나번님도 1760번님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게 한 당에 조금 네. 지지된 발언이라서 저희가 네. 요거 자세히 설명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일단은. 애매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 뭐 네거티브 전략 이것들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마디씩만 듣고 네, 4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거티브 전략은 항상 선거에서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를 계속 갖고 오니까 매번 선거에서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 미국은 더한 네거티브성 뭐 광고도 하고 하지만 이게 좀 절제된 정책 중심의 선거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재미있는 거 좀 한 말씀 드리면 제 아들이 99년생이에요. 네.
그 뭐죠? 공영훈 후보 아들 아, 나이가 네.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엊그제 야 미안하다 집도 못 사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 아버지 제 앞으로 기업 대출만 받지 마세요. 근데 뭐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론이나 대응보다는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진실한 사과와 반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민주 부대변인 참 가끔 이렇게 솔직한 부분이 네. 매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 부대변인도 네, 네거티브는 없는 사실을 끄집어내서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재명 대표 나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네거티브라기보다는 후보 검증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증하지 못한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잘못들을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들을 걸러내지 못한 부실 검증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야 만만 총선 직전 마지막 이제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땡튜브 댓글창 혹은 샵0999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4부로 넘어가기 전에 예. 4부에서는 어떤 얘기 조금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또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투표율 관련해서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선거에 좀 등판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네. 같이 묶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4부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뭐죠? 갑자기 성함이 신주호 네, 부대변인. 신주호 부대변인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났어.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4부 다시 옵니다. 저는 항상 마이크 내려갔을 때가 재밌어요. 이게 여야 만만의 참 네. 그 핵심 내용들이 여기서들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진행자인 우리도 음. 마이크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긴 그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주 부대변인, 신주호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3부에서 그 땡튜브 방송에서 이제 발언했던 논란들 얘기했잖아요. 예, 예. 두 분은 아무래도 방송 출연 많이 하시니까 땡튜브 출연하실 때와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그 지상파 방송 준비하실 때 조금 출연할 때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좀 다르신가요? 먼저 우리 신조 부대변인. 저는 다르진 않아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는 막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와 일반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버리면 사실 그것은 제가 가면을 쓴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할 수도 있고 아. 그 논조가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조금 발언들이 지금 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음. 않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게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든 뭐 일반 방송이든 그래서 전 같은 자세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부대변인은 전 고민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현상 이후에 알고리즘 정치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 유튜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자기 취향 저격된 것들만 계속 나오는 그래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편향된 방송을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 공중파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조화로운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예. 해서 편향된 게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게 나쁘다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예. 지지층을 갖다가 단결시키기도 하고 지지층한테 좋은 또 정책 제안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돼서 유튜브 출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섭외는 오지만 조금 예, 예. 조심스럽다. 예, 오고 있지만. 예, 저희와 계속 뭐 많이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고요. 네.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전에 각 당이 이곳이 무너지면 이번 총선 끝장이다. 요거 먼저 얘기를 듣고 한번 우리 투표율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수해야 한다. 예. 네. 뭐 국민의힘 신조 부대변인님 어디입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경기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의석이자 또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 출마하신 분당갑 지역을 좀 예. 꼽고 싶어요. 네. 이 분당갑에 뭐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예. 그 분이 출마하셨죠. 이광재 예. 전 강원지사가 출마하셨는데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계속
획득을 이겨왔던 지역이고 저희가 유리한 선거 지형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의석을 민주당이 내준다라고 한다면 경기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그 증표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네, 후보의 네. 싸움 그걸로 보시고요. 네.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저 충청도인데요. 논산, 계룡, 금산이 원래 김종민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네. 예. 재선까지 했는데 거기 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논산시장 3선에 황명선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황명선 시장은 개인 그 지지도에서는 국힘 후보보다 높아요. 즉 당 지지도는 국힘이 높은데 네. 개인 후보 간의 지지도는 황명선 후보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좀 김종민 의원이 떠난 이 지역을 지키고 네. 이기고 예. 그렇게 되면 인근의 공주, 보령, 서천, 뭐 홍성까지 영향을 미쳐서 충남에서 저희가 좀 승리를 하면 원하는 의석수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충남이 총 28곳인가요?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충청도 전체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찾아봐야 돼. 아, 네, 예.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검색을 예. 한번 그래서 여튼 제가 왜 해보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충청도가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충청도의 또 전략,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도권 사수. 이게 그렇죠? 아니 그 공약이 되겠네요. 수도권은 이제 예전에 민주당 쪽에서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보통 보면 대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충청도에서 이긴 곳이 예. 이기고요. 예. 네. 충청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투표율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막판 변수로. 네, 저희가 오늘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하지 않은 예. 무당층의 20, 30대 층들의 이제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투표율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먼저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난주에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샘플입니다. 예. 즉 투표율을 근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남은 가장 큰 변수이고 투표율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부터 사전투표인데 저희 민주당도 사전투표와 투표율을 놀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투표율을 60% 이상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네. 내심 지난번 대선 때 70%까지 좀 올라가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정권 심판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좀 막아낼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사전 투표율 31.3% 그리고 최종 투표율 71.3%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목표치가 있나요? 투표를 많이 하시면 사실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율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하고 계실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8시 반에 예. 사전 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시기로 했어요. 저희 중앙 당사에서 네. 지금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국민들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예. 또 국민들께서 많이들 투표장에 나가셔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했었던 그런 방기하는 모습, 책임 회피하는 모습, 국회를 방탄진지로 만드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그-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거를? 국민의힘 모든 후보가 사전투표에 네. 임하고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시는 모습 보고 음. 다행이다. 얼마 전 저 홍석준 의원이 그러니까요. 사전투표 예. 하지 자살 말라고 골, 하셔갖고 자살 아니 골. 무슨 정치가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발언 하나 하고 놀랐는데 네. 이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니 감사하다. 아니 그때 신주 대변인이요. 발언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뒷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때 홍석준 예. 부실장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네, 홍석준 부실장이 사전 투표를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전 투표 독려하지 않겠다라고 동료는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저희 일부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동료는 당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저희 공동 선대
위원장이신 윤지옥 원내대표가 그 홍석준 부실장은 약간 착오가 있었다. 우리도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하셨고 네. 어제 저희가 그 입장을 내놨는데 모든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그것을 인증샷으로 또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또 홍보의 수단으로 그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독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홍석준 부실장이 조금 잘못 말씀하셨다고 본인이 인정하셨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훈훈한 모습 예.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 투표층을 보면 뭐 이번에는 뭐 60대 이상이 그 투표층이 되게 높게 나타났다. 네, 이런 50대 이상이 절반 예, 이상이다. 그렇게 조사가 또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30 투표율이 좀 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무당층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비율도 또 2030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 이퀄 진보가 이제 조금 무너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예. 네,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럼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20대 특히 남자분들께서 민주당에 분노하셨던 부분 저희가 많이 반성을 했고요. 특히나 그분들이 원하셨던 또 공정이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많이 좀 반성하고 좀 많이 고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공정이란 트렌드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배경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공정이라는 거는 나와 내 가족 그다음 나의 친한 사람들은 제외된 공정이었던 거죠. 똑같은 잣대 조국 대표나 조국 가족한테 대표 가족한테 드렸던 잣대를 왜 본인들한테는 안 들이대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20대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원이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셨죠. 예. 그분께서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 망친 적이 없어요. 망칠 기회를 줬냐 이렇게 또 네. 반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투표로 진정한 공정 그리고 망친 적이 없는 나라를 책임지우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20대 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네, 신주 부대변인님. 저는 2030 저도 2030인데 이 그러시네요. 젊은 청년분들이 이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발생하는 부모 찬스, 아빠 찬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생각은 그거예요. 누구는 대학생인데 아빠 찬스를 통해서 11억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사업자 명목으로 빌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공영훈 후보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새 젊은이들 영끌에서 많이 사지 않느냐 건물이나 집을. 근데 어느 청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수십억대의 자산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터져나오는 논란들을 보시고 더 민주당을 향한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금 선거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데 입시비리 혐의 그게 제일 그 2030 세대한테 어떻게 보면 영린이거든요. 공정을 해한 그 영린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의 등장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여러 의혹과 논란들을 살펴봤을 때 2030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네. 민주당과 그 조국 대표를 향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불공정 이슈를 각 당에 유리하게 접근했습니다. 예.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셨어요. 지금 뭐 조국혁신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 비례정당 지지율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를 못합니다만 깜깜이. 네.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 국민의미래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네, 요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뭐 전략들이 있으신지.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10석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가장 큰 조국 혁신당을 띄워준 거는 역시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다음에 불공정한 공정의 기준, 잣대가 가장 큰 조국 혁신당의 선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는
오히려 이 반대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 더불어 민주연합도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내놓은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몰빵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몰빵론이라고. 네. 우리 국민의힘 신조부 대변인.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저는 사라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당으로서 지금 국회 원내 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정당이 어느 정책이나 대안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반윤 정서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국민 분노만 야기하고 있어요. 분노를 증폭시키는 아주 분열의 정치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그 아주 나쁜 정치한 예시인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아마 그런 식으로 가서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득표를 할지는 뭐 투표함을 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도 그 아주 뚜렷한 정치 색깔을 지녔던 열린민주당이 총선 직전에 한 12% 내지 14%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예. 막상 투표를 함을 까니까 득표는 5.4%밖에 못했어요. 예. 그거와 비슷하게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 민주당을 향한 몰빵론이 조금 확산이 되면 조국 혁신당이 예. 지금과 같은 지지는 얻지 못할 수도 있을 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투표하면 까기보다는 이게 여는 걸로 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걸로. 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하세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둘 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쪽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사전 투표하면 본 투표 못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이미 예. 아주 그 하나의 완벽한 제도로 정착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늘어난다고 해서 본 투표가 같이 늘어날 것 전체 투표율이죠. 전체 네. 투표율이 같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애초에 투표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사전 투표나 본 투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는 성향이 강해졌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와 전체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저는 이제 조금 없다고 보고 오히려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본 네. 투표율이 낮아지는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 최종 예. 득표율 차원에서는 별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 투표가 높으면 아무래도 사전 투표는 좀 젊은 층이 많이 하다 보니 사전 투표가 높으면 그 연령대가 높으신 사람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지지층 한번 모아봅시다 하고서 본 투표를 많이 가지 않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 사전 투표가 시작된 게 201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역사가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예. 그 다음에 따라서 본 투표까지 해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연관관계가 예.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우나 예.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투표율을 높이는데 사전 투표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전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사실 이번에도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재외 투표율 언론에 보면 62% 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재외 투표, 재외 동포 투표는 좀 일반 우리나라 투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한 사람들의 투표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로 보면 아직까지는 10% 미만, 5% 예. 선이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투표 현장까지 가는 게 네. 비행기 타고 가고 차로 6-7시간 맞아요. 가야 멀긴 되고 하죠. 해서 영상관에서 주로 하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높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 그만큼 어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 정서로 인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 거는 맞다. 그래서 저는 예.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이게 어떤 심판 정서가 이렇게 예. 광범위하게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네. 국민이 항상 옳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재외 선거는 그렇다면은 재외 선거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진보 세력들의 목소리가 더 실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판단해야 되는 유리하다고 거예요? 어디가 제가 유리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갑자기 좀 높아진 이유는 저는 역시 정권의 어떤 오만과 독선을 갖다가 폭주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정권 심판 때 논의 때문에 높아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부 대변인은 그 어떻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국내로 돌아왔을 때 2조 범죄자 연대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탄핵을 서스럼 없이 외치는 그 국가 혼란의 상황을 야기하는 발언들 그것들을 아마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문재인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실패했던 정권에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었던 분이 지금은 반성이나 후회 없이 나와서 정권 심판을 외친다.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러한 것들을 향한 그 매서운 회초리를 드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자꾸 저 이조 심판 얘기하는데 예. 저희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고 대신에 예. 저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 공약을 내놨는데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공약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저희가 만든 기본사회 5대 공약인데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무상교육, 간병 지원, 경로 점심이거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민주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약간 주제와 감사하겠습니다. 어긋나는 오늘 저 얘기긴 방송 하지만, 나간다니까 예. 중앙도 홍보 그러시군요. 예. 정책 위에 있는 공보. 근무하는 저 당직자가 네네. 이거 좀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오늘 아까도 저희가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공표가 금지가 되잖아요. 막판에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판세가? 최근의 경향은 사실은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관성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 그 국민을 이기는 위정자나 정치인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예. 신재부 대변인. 우리 여심이가 그 중앙선관위 산하기구인 여심이가 조금 중립적으로 하면은 저희 쪽에 유리한 여론이 많이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심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은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갖고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하는 여론 공표를 금지시켰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심이 위원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인데 그분이 지금 사실상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막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이 좀 사라진다면 저는 국민들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바뀌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론조사가 어제까지 조사된 것은 발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날까지도. 네, 그렇죠. 이제 네네. 오늘 전에 되는데 나온 오늘부터 거죠. 네, 조사되는 맞습니다. 거는 이제 공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앞으로도 그 뭐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쪽에 예. 유리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도 이 판세 충분히 출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주문 기자가 옆에 네. 질문 하나 더 이제 예, 하자고 예. 하는데 그럴까요? 시간이 그럴까요? 거의 남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아쉽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럴까요? 할까요? 예. 전 대통령의 등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대통령 사실 한 당만 지지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 간단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성격에 원래 말을 되게 아끼시는 분이신데 오죽 나오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잊혀지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자주 그러니까 나오시긴 잊혀지게끔 합니다. 해주셨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네. 얼마나 참 그 성격에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예.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오셨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참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분입니다.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명령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 부동산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사회 통합 문제 모든 것 하나 성공한 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잊힌 삶을 살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만 잊힌 삶 뭘 살았습니까? 지금 처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정치 현안에 등장하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거에 또 등장하신다.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의를 표시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향한 지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실 거면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으실 예우를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뻔뻔한 작태를 좀 멈추시고 본인이 공언했던 잊힌 삶으로 돌아가셔서 그 양산에서 책방이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걸로. 한마디. 정말 쉽죠. 진짜 예, 항상 예. 목요일은 이래요. 예. 그 선거가 급하고 판세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니까 좀 안타깝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실 때 40%의 국민 저희가 10초만 지지로 드리겠습니다. 예, 퇴임하신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내일부터 우리 유권자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리고 선거 저희가 결과 아까 우리가 제22대 총선 충청권 의석수 28석이 네. 예, 맞다고 합니다. 충청 남도가 예. 아니라 전체 충청, 충청으로 충청. 예. 전부가 28석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신주호 부대변인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 함께했고요. 저희 아마도 선거 결과 나오고 두 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유나였고요. 예, 저는 최진만. 네, 였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